지금 정책이 나왔지만은 시장이 좀 늘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방향은 안 바뀌어요. 시간만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모였다 어느 순간 나오게 되면요, 그 폭발력이 더 크거든요. 내 소득에서 월세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요, 내가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지 않나, 그런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주거의 불안을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자산 시장에서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내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금이고요,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주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봤는데요. 그 사이에 지금 10월 15일 날 또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뭐 여러 유튜브 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도 내용을 좀 봤는데요. 저는 원래 정책에서 그렇게 많이 분석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 역사상. 그래서 아주 뭐 디테일하게 분석하지 않고요, 이번에 어떤 정책이 나왔냐 정도만 분석하거든요. 최근에 시장이 움직임이 정책이 나오고 난 뒤에도 조금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시장에 내성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실수요자분들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제가 몇 가지만 보니까요, 2억, 4억, 6억 이렇게 대출이 제한돼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역을 조금 더 확대시켰잖아요. 토지를. 서울 전 지역이고 경기도 지역을 뭐 12군데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나 좀 몇 년 사이 정책을 보면은 규제가 지역이 넓거나요, 규제의 범위가 폭이 크거나 대상이 넓을수록 시장의 부작용은 더 컸습니다. 우리가 2020년대 임대차 3법이 있었잖아요. 그때 전국에 난리 났죠. 그리고 2019년 말에 강남의 일부 지역을 우리가 토제를 지정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강남이 어떻게 됐나요? 더 많이 올랐죠, 강남이. 물론 강남이 꼭 그 이유만이 아니지만은 시장의 어떤 수요를 위축시키면요, 그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시장에 남아있다가 언젠간 들어오거든요. 그게 몰려서 들어오는 게 문제입니다. 시장 수요를 분산시켜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수요를 계속해서 모으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실수요자분들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오는 매물도 적어져요. 이 매물이란 거는 누군가 샀기 때문에 나오는 매물이거든요. 근데 실수요자가 사게 되면요, 매물 더 안 나와요. 투자자가 사야지 매물 나오는데, 물론 진입할 때 투자자가 들어가야 되면은 가격을 많이 자극하는 건 맞아요. 근데 매물 나오는 것도 투자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막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매물의 효과가 점점 감소되고요. 그래서 하락의 영향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굳이 뭐 내가 이 가격에 팔 필요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실수요자분들은. 그래서 하락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정책이 나왔지만은 실제 효과는 뭐 얼마 갈지 저는 예측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대출을 했기 때문에 또 거래 줄겠죠. 거래 준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은 왜 시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부동산 시장은요, 가장 시장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 있고, 그리고 실수요자분들도 하락을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조차 그러면 매매 선택하지 않고 전세 월세 선택하잖아요. 그럼 전세 월세 가격 올린다고요. 전세 월세 가격 올리면 수익률 좋게 만들거든요. 결국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은 하락을 주장하든 상승을 주장하든 무조건 시장 논리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더라도 결국은 돌아가더라도. 지금 정책이 나왔지만은 시장이 좀 늘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방향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책도 쓰고 제가 예측도 하고 했는데요, 제 생각보다 지금 시장이 훨씬 더 느리거든요. 24년 말 정도 돼서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좀 좋아질 거라고, 지방도 조금 움직일 거라 예상했는데 1년이 정도 늦었어요. 25년 하반기 되니까 부산도 지금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조금 움직이거든요. 대구도 좀 좋아졌고요. 나머지 지역도 되게 좋아졌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1년 지금 늦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시간만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딜레이 되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 딜레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수요가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모였다 어느 순간 나오게 되면요. 그 폭발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를 분산시켜야 되는데 공급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요만 모은 정책만 하다 보니 시장이 더 냉각이 됐다가 과열됐다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특히 서울시장은. 그러면 왜 시장이 이렇게 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지 그 두 가지 이유를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제 책에서 제일 먼저 썼던 내용이기도 해요. 부동산 시장은 사람들이 딱 두 가지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거고요. 두 번째는 자산의 어떤 상승과 하락이에요. 이 두 가지 말고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자산 상승이에요. 최근에 환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원화 가치가 평가 절하가 됐잖아요. 어떤 나라하고 비교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최근에 보니까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우리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서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내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금이고요.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이룩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그 부동산 중에서 가장 핵심인 강남을 선택한 거죠. 그게 토호제가 맞물려서 지금 강남이 급등한 거거든요. 그게 번져서 마양성 간 거고요. 그게 좀 더 번져서 경기도 쪽 간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주거의 불안이에요. 예전에는 주거의 불안을 전세에서 느꼈잖아요. 최근에는 전세보다 월세에 더 느낍니다. 이 월세에 느끼면은 사람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뭐냐면은 월세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 적은 잘 없었어요.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월세는 올라가도 굉장히 미미하게 올라가거나 안정이 됐거든요. 근데 전세는 올려줘도 임대인이 돌려줘야 될 돈이에요. 근데 월세는요, 사라진 돈입니다. 그리고 내 소득에서 월세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요, 내가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지 않나 그런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주거의 불안을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전세보다는요. 밤 10시, 11시에도 막 계약했다 그러잖아요. 대출이 나오기 전에. 주거의 불안을 느낀 거거든요. 내가 영원히 혹시나 사지 못할지 않나 그런 불안감이거든요. 그게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은 월세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도 굉장히 미미하게 올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끼죠. 근데 서울은 굉장히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특히 집이 없는 분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두 개가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의 어떤 현상일 수 있거든요. 주택 공급과 정책과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책 어떤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개 측면에서 주거의 불안이 있다는 거고. 그 두 개가 지금 같이 움직이거든요. 수도권 시장에 더 많이 지금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거기 거주하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은 전국에서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이 서울을 막 샀잖아요. 강남을. 근데 지방 시장은 조용했거든요. 주거의 불안이 없었다고요. 근데 서울은 주거의 불안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지금 환율이거든요. 환율에 의해서 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고요. 금이나 비트코인 가신 분들 있고 아니면은 서울의 핵심적 지역인 강남으로 갔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극단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터키고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도 우리가 2012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2012년에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터키의 환율입니다. 2018년도에 터키가 미국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경제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조금 올랐어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은 원래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책을 어떻게 했냐, 금리 반 내렸어요. 그래서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돈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터키의 집을 많이 샀어요. 집을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환율이고요. 이게 집값이에요. 여기 올라가는 시점이 거의 비슷하죠.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 극단적인 경우이지만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이에요. 일본이 2012년에 아베노믹스 했습니다. 돈 푸는 걸 했었어요. 돈을 푸니까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제 환율이 떨어지다가 2000 여기
12년 돼서 환율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일본도 집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부동산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일본은 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파트예요. 고급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핵심 지역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비슷해요. 참조해 볼 만하죠. 사람들 생각은 같은 것 같아요. 내 자산이 위험에 노출돼서 자산을 까먹는 거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은 지금 환율 때문에 내 자산이 그냥 녹고 있습니다.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태국에 갈 때 그때하고 지금 환율이 어떻게 차이 나냐면 20에서 25% 우리가 절하됐어요. 내가 태국 가서 집을 사려면요, 과거보다 20에서 25% 돈을 더 주고 사야 돼요. 근데 반대로요, 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집을 사게 되면요 25%싼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정부의 정책 실패. 근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이런 정책을 펴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만 유일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맞다고 하잖아요. 거래를 줄이는 정책은요, 가장 나쁜 정책 중에 한 개입니다. 거래 중에서 20%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수요가 있어요. 그 지역 외에서 움직이는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IMF나 금융위기 때도 거래는 했었어요. 움직여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실제 일본 주택 가격이 여기 2012년을 바닥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 그래서 환율에 의해서라고 우리가 100% 단정할 수 없지만은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트렌드를 봐서는 돈의 유동성이 엄청 풀리는 상태에서 그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여기 환율 보시면요, 97년, 98년도에 크게 올랐고요. 2008년도 올랐고, 지금 여기 보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손해예요. 그래서 서울 부동산, 강남 부동산 하신 분들은 지금 떨어진 환율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을 때 방어가 잘 됐고요. 서울 부동산 사신 분들은 그나마 방어가 됐고, 지방에 있는 분들 방어가 안 됐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제 지방 부동산이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회복되겠죠.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도 제가 지난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축을 사셔야 된다고. 돈이 있는 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사야지 더 효과적이다. 이제 명목상 주택 가격은 우리가 계속 올랐고, 여기 올랐다가 지금 여기 조금 멈춰 있죠.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하락했으니까 평균 되면 이제 멈춰 있는 걸 나오고 있는데요. 좀 다르죠. 근데 다른 지역을 우리가 비교하는 것보다는요, 전체적인 큰 방향을 좀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실질 가격입니다. 명목상이 아닌 실질 가격. 인플레이션을 제하고 실질 가격은 우리가 좀 달라요. 여기 일본입니다. 여기 일본인데요. 여기 90년도에 정점 찍고 쭉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계속 밑으로 움직이다가 2008년부터 올라갔다 내렸다 갔다 하다가요, 여기서 오르고 있습니다. 플러스 위에서 움직이거든요. 실질 가격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명목 가격도 움직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도 지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지만 움직이고 있다. 이거 한국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큰 변화가 없다가요, 여기 14년, 15년부터 이렇게 좀 올라가기 시작하죠. 코로나 때 크게 올라갔다가요,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 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1, 4분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실제적인 가격은 2016년, 18년 요 사이에 가격에 있는 거거든요. 앞에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주거에 관련된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월세입니다. 월세가 10년 만에 지금 최고치로 올랐고요, 수도권이. 이런 걸 느끼는 집이 없는 분들, 집을 지금 구매 예정인 분들, 그런 분들 불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불안감이 아마 해소가 안 될 거예요.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지금 멈출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더 큽니다. 여러분, 자산 시장은 여러분들 금리만 올려도 시장이 멈춰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거든요. 얘는 공급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들어가지 않으면 얘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장은 멈추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인 겁니다. 월세 시장은요. 이런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10년 만에 최고 상승이다. 이게 지금 심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월세가요. 평균 월세가 지금 수도권 144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월급을 300 받으면요, 반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모을 수 있겠어요? 돈을 모아서 집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세는 전세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들이 지금 계속해서 한편에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수요들이 지금 두 개의 시장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산들이 움직입니다. 대출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풀려있던 자산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안 먹히는 거예요. 대출 규제는 지금 처음 집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대출이 줄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거죠. 줄을 만큼 더 좋은 지역에 못 가느냐를 고민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자산 시장에서 움직이는 분들은 내 돈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좀 다른 시장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25억 이상을 2억 대출해 주는데 2억이 없어서 25억짜리 안 사겠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그래서 자산 시장에 움직이는 거는 돈이 있는 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하고 조금은 무관하게 움직이는 시장일 수 있고요. 그 외의 시장은 대출 영향을 받죠. 받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월세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시장에 계속해서 매매 시장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이 경기도 인천으로 번져갈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이제 10월달 우리가 그 데이터를 쭉 이제 보니까 10월달에 지방도 상당히 많이 개선됐어요. 물론 15일 이전이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로는 굉장히 많이 어떤 데이터들이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전망과 더불어서 제가 10월 대책 그리고 현재 시장이 왜 바뀌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